이 문제는 오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오존은 자동차 등에서 그대로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 아니라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햇빛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이렇게 생긴 오존은 산화력이 강해서 가죽이나 고무 제품의 표면을 딱딱하게 고치고 갈라지게 만들며 마늘 냄새와 비슷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사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경보가 발령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특성이 모두 오존의 설명과 일치하므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각시설의 연소 온도와 배기 이 발생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이 잘 생기는 조건은 고온, 과잉 공기, 긴 체류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는 평소에는 잘 반응하지 않지만 연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 둘이 활발히 결합하면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탄화수소류나 일산화탄소는 연료가 산소와 충분히 만나지 못해 덜 타버리는 불완전 연소 상황, 즉 연소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할 때 늘어나는 물질이므로 이 문제와는 발생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연소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이며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색깔, 냄새, 비중, 인체 영향을 종합해 어떤 가스인지 짚어내는 문제입니다. 젓갈색을 띠고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는 이산화질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비중 1.5g 분자량을 역산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훨씬 크다는 성질까지 더하면 세 단서 모두 이산화질소를 가리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륙권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대기권은 지표에서부터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순으로 나뉩니다. 대륙권은 이 중 가장 아래층이라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는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결과 눈이나 비 같은 기상현상도 모두 이 대륙권 안에서 생깁니다. 미은의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으로 성층권에 있는 것이고 디귿의 지상 50에서 85km 구간은 중간권에 해당하니 둘 다 대륙권의 특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륙권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리을, 미음이고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기 안정도에 따라 굴뚝 연기가 어떤 모양으로 퍼지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대기가 중립 상태이면 연기가 위아래보다 옆으로 훨씬 크게 퍼지면서 흘러가는데 이때 연기다면 속 오염물질의 분포가 좌우 대칭의 종 모양, 즉 가우시안 분포를 이룹니다. 지표면까지는 잘 닿지 않으므로 지표 오염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원추원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보기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환상형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여 연기가 선화로 크게 흔들리며 고리 모양으로 퍼지는 형태이고 부채형은 대기가 매우 안정하여 연기가 수평면에서만 천천히 이동하며 퍼지는 형태입니다. 지붕형은 굴뚝 높이보다 낮은 곳에 역전층이 형성되고 그 위쪽 대기는 중립이거나 비교적 불안정할 때 나타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대기 안정도에 따라 굴뚝 연기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하층과 상층의 안정도 차이입니다. 하층부는 불안정하고 상층부는 안정할 때 나타나는 모양이 바로 훈증형입니다. 맑은 날 아침에는 밤사이 지표면 부근에 형성된 역전층이 아직 남아있는데 해가 뜨면서 지표면부터 먼저 데워져 하층만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연기는 위쪽 안정층에 막혀 위로 퍼지지 못하고 아래로 눌리듯 확산되어 지표면 오염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나머지 보기와 비교하면 쉽습니다. 환산형은 대기 전체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며 국부적인 고농도 오염을 일으키고 원추형은 흐리고 바람이 약한 중립 조건에서 나타나며 구속형은 산하층이 모두 안정하고 중간층만 불안정해 역전층이 기는 경우입니다. 하층 불안정, 상층 안정이라는 조합은 혼진형만의 특징이니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광화학 반응이란 배기가스 속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태양광 특히 자외선을 받아 대기 중에서 서로 반응을 일으켜 원래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2차적으로 생겨난 물질을 2차 오염물질이라 부르는데 PAN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메탄 암모니아, HC는 배출원에서 그대로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므로 광화학 반응의 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PAN은 눈과 목을 자극하고 농작물이나 식물에도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광화학 스모그 물질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원심력 집진장치, 즉 사이클론의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는 가스를 원통 안에서 빠르게 선회시켜 먼지에 원심력을 가해 벽 쪽으로 밀어붙여 떨어뜨리는 장치입니다.
입구 처리 가스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이 커지므로 제거 효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블로다운은 원심력 집진 장치의 집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클론 하부의 먼지바지 부분에서 유입 가스량의 일부를 추가로 빨아들여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위쪽 상승기류에 휩쓸려 올라가는 재미선을 막아주어 집진 효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입구 처리, 가스 속도 증가와 블로다운 효과 모두 원심력 집진 장치의 특징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세정 집진 장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스로트부, 즉 목 부분을 가스가 통과하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물방울과 먼지가 강하게 부딪혀 포집 효율이 올라가는 원리인데 벤투리 스크러버는 목 부분을 좁혀서 가스를 강제로 가속시키는 구조라서 60m/s라는 매우 빠른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나머지 장치는 이보다 훨씬 느립니다. 충전탑은 0.3에서 1m/s, 분무탑은 0.2에서 1m/s로 가스가 거의 정체된 수준으로 흐르고 제트 스크러버는 20에서 50m/s로 중간 정도의 속도를 냅니다. 속도가 느린 순서대로 나열하면 충전탑과 분무탑이 1m/s 이하로 가장 느리고 제트 스크러버가 20에서 50m/s로 그 다음이며 벤투리 스크러버가 60에서 90m/s로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속도 순서만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과 집진 장치에 쓰이는 여포재료별로 어느 정도 온도까지 견디는지, 즉 내열도를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여포는 먼지를 걸러내는 천이나 섬유인데 재질에 따라 녹거나 타버리는 한계 온도가 다릅니다. 배출가스 온도가 이 사용 한계 온도를 넘으면 여포가 손상되므로 재질과 내열도를 알아야 집진 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목면과 양모 같은 천연 섬유는 80도 정도로 내열성이 가장 약하고 가네카론 같은 합성 섬유는 100도까지 견딥니다. 반면 글라스 파이버는 유리를 가늘게 뽑아 만든 무기질 신소재로 250도의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내열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따라서 보기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포 재료는 글라스 파이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중력 집진 장치와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회 효율 향상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오직 중력만으로 먼지를 가라앉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스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기류를 고르게 하며 층간실을 낮고 길게 만들어 먼지가 가라앉을 시간과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4번의 BLOWDOW에는 사이클론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사이클론 하부의 더스트박스에서 처리 배기량의 5에서 10%를 함께 흡입해 내부의 난류를 억제시킴으로써 일단 분리된 먼지가 다시 날아올라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는 원심력 자체가 없으므로 BLOWDOWN이라는 개념도 난류를 일부러 유발한다는 발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코로나 방전으로 먼지를 하전시켜 전극에 모으는 방식이라 대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압력 손실이 작아 소요동력도 적게 듭니다. 다만 설비 구조가 복잡한 만큼 초기 설비비는 고가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 변동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전기 집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극에 일정한 전압을 꾸준히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전압 변동이 자주 일어나면 이 전극에 이상이 생겨 집진 효율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 즉 전기 집진 장치는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조건 변동에 민감하고 취약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전압 변동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기 집진 장치의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프로판 10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C3H8 플러스 O2는 3C, O2 플러스 4H2O에서 프로판과 산소의 몰비 2대 5를 이용해 이론 산소량을 구한 뒤 산소는 공기 중 21%뿐이므로 0.21로 나누어 이론 공기량으로 환산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에탄올이 산소로 완전히 산화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이때 반응에 쓰인 산소의 양이 THOD이고 에탄올 속 탄소의 양이 TOC입니다. 완전산화 반응식을 보시면 에탄올 1몰을 산화시키는데 산소가 3몰 필요합니다. 산소 분자량이 32이므로 약 하대 첩하기 32는 96g이 됩니다. 에탄올 1몰에는 탄소가 2개 들어있으니 TOC는 2 곱하기 12는 24g입니다. 이 값은 유기물 속 탄소 1g을 완전히 산화시키는데 산소가 몇 배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계산해보면 정확히 섭외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AFR은 완전 연소에 필요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부피비 또는 무게비로 나타낸 값입니다. 연료 1몰당 필요한 산소량을 구한 뒤 공기 중 산소 비율로 나눠
공기량을 구하고 연료량과 비교합니다. C8H18 플러스 12.5O2는 8CO2 플러스 9H2O이므로 연료 1몰당 산소 12.5몰이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면 부피비는 59.5, 무게비는 15.1로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메탄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는 기체 1몰이 항상 22.4리터를 차지한다는 사실만 알며 풀리는 문제입니다. 메탄의 완전 연소식을 세워보면 메탄 1몰이 산소 2몰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듭니다. 즉 메탄과 산소의 몰수 비가 1대2이므로 메탄 1몰을 태우는데 필요한 산소는 2몰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식에서 몰수 비만 정확히 잡으면 그 뒤로는 몰수에 22.4리터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계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땅속 지층을 오랜 시간 거쳐 흐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네랄 성분이 오래 녹아 들어가 경도가 높아지고 공기와의 접촉이 거의 없어 용존산소는 오히려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표수는 이와 반대입니다. 하천이나 호수처럼 대기와 직접 맞닿아 있으니 산소가 잘 녹아들어 용존산소 농도가 높은 편이고 지층을 거치지 않으니 경도는 지하수보다 작습니다. 대신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오염 우려가 크고 계절이나 강우에 따라 수질 변동도 심한 편이며 찰 망간 함량은 적어 대량 취수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니 지표수가 지하수보다 용존산소와 경도가 모두 크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레이놀즈수는 유체의 흐름이 측류인지 만류인지를 구분하는 무차원 계수입니다. 식을 보시면 유체의 밀도, 평균 속도, 입자의 지름, 정성계수 이렇게 이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입자의 지름, 입자의 속도, 액체의 점도가 레이놀즈수를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여기에 액체의 비표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표면적은 흡착이나 반응 속도처럼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룰 때 쓰이는 개념이지 흐름이 측류인지 만류인지를 가르는 레이놀즈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업배수는 업종과 생산 방식에 따라 수질 특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폐수라도 어느 공장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천차만별이라 정화 방법도 업종별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폐수는 대체로 난분해성인 악성폐수가 많고 중금속 같은 특수 오염물질이 생활화수보다 높은 농도로 들어있으며 같은 업종이라도 생산 규모가 커지면 배출되는 물의 양도 함께 늘어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세 가지는 산업폐수의 일반적인 성질을 맞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반면 업종 및 생산 방식에 따라 수질이 거의 일정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업종과 공정마다 수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특성에 맞춰 처리 방법도 각각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이 산업폐수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나누는 기준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이 특정한가 아닌가입니다. 점오염원은 배출고가 지도산 한 점으로 딱 지키는 경우로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산업폐수처럼 관이나 배출구를 통해 한 곳으로 모여 나오는 오염원입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의 공사장처럼 넓은 면적에서 빗물 등의 식겨 불특정한 여러 지점으로 흘러나오는 오염원입니다. 농경지 배수는 논밭 전체에서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곳곳으로 흘러나오므로 한 점에서 배출된다고 볼 수 없어 비점오염원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는 모두 배출구가 명확한 점오염원이고 농경지 배수만 면 단위로 퍼지는 비점오염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부유물질 시험 방법의 건조설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건조 시간인데 여과지는 105에서 110도의 건조기 안에서 6시간이 아니라 2시간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에 넣어 냉각하고 항량 상태로 무게를 정밀히 달아 역과장치에 부착합니다. 항량이란 더 이상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 질량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습니다. 철이나 칼슘이 높은 시료는 금속 침전물로 측정에 영향을 주고 나무 조각이나 큰 고래 입자 같은 큰 입자는 2mm 금속만을 먼저 통과시킨 후 분석합니다. 사용할 여과장치의 하부여과제는 바이크로뮴선 칼륨, 황산용액에 넣어 침전물을 녹인 다음 정제수로 씻어 사용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윙클러 아자이드화 나트륨 변법으로 용존산소를 측정할 때 마지막에 무엇으로 적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료에 황산망간과 알칼리성 아이오디너 칼륨 아자이드화나 트륨연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녹아있던 산소량에 비례해 갈색 침전이 생깁니다. 여기에 진한 황산을 넣어 침전을 녹이면 아이오딘이 유리되어 시료가 노란색을 띠는데
이때 유리된 아이오딘의 양이 곧 처음 녹아있던 산소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오딘의 양을 점량하려면 아이오딘을 환원시키는 표준 접점액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영잔량 2,5V 티오한산나트륨입니다. 노란색이 옅어지면 전분을 넣어 청색으로 발색시키고 이 청색이 완전히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 부피로부터 디오 농도를 계산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의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흡착은 기체나 액체 속의 물질이 고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인데 이 과정에서 열이 나오는 발열 반응입니다. 물리적 흡착은 반데르발스 힘 같은 약한 분자간 인력으로 붙는 것이라 결합력이 약하고 발열량도 작은 편이고 화학적 흡착은 화학결합에 가까운 강한 힘으로 붙기 때문에 발열량이 더 큽니다. 그런데 흡착이 발열 반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흡착 편향이 반대쪽, 즉 흡착 물질이 떨어져 나오는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흡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지요.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물리적 흡착은 가역적이라 흡착제 재생, 오염가스 회수에 유리하고 분압이 높을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잘 흡착되며 화학적 흡착이 발열량이 큽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리적 예비 처리는 본 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물리적인 힘만으로 큰 이물질을 걸러내거나 유량을 고르게 다듬어주는 단계입니다. 스크린은 굵은 부유물을 걸러내고 침사지는 모래나 자갈 같은 무거운 입자를 가라앉혀 없애며 유량 조정조는 시간대마다 들쭉날쭉한 유임 유량과 수지를 균등하게 맞춰줍니다. 이 셋은 모두 물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예비 처리 공정입니다. 반면 소화조는 슬러지 속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비 처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슬러지 분해, 즉 생물학적 처리에 해당합니다. 예비 처리는 본 처리 전 단계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인데 소화조는 그 자체가 처리의 핵심 과정이니 예비 처리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리적 예비 처리 공정이 아닌 것은 소화조이며 답은 4번입니다. 부성 처리는 폐수 속에서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입자, 이를테면 기름이나 유지 성분 같은 것을 물 위로 띄워서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때 입자를 띄우는 힘은 물이 아니라 미세한 기포에서 나옵니다. 작은 공기방울을 물속에 불어넣으면 기포가 가벼운 입자에 달라붙어 부력을 키워주고 그 입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부성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가 아니라 부력이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분리해내는 물리적 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폐수와 부유물을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부성 처리는 물보다 가벼운 입자를 제거하는 방법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스크린은 폐수 처리 공정에서 가장 먼저 거치는 예비 처리 단계입니다. 폐수 속에 섞여 들어온 나무 조각이나 비닐, 플라스틱 같은 크고 거친 고형물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조작이지요. 이런 큰 이물질을 미리 걸러주지 않으면 뒤에 이어지는 펌프나 배관, 침전지 같은 장치 시설이 막히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은 후속 처리 시설을 보호하고 수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2번의 화학적 플럭 제거나 3번의 밀도가 크고 입자가 작은 고형물 제거는 침전이나 응집 공정에 해당하고 4번의 가용성 유기물 제거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역할입니다. 스크린은 이런 미세한 물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산성 100도씨 과망간산 칼륨법 COD 계산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료 접점에 소비된 양에서 바탕시험 접점에 소비된 양을 빼서 순수하게 시료 때문에 소비된 양만 골라낸 다음 역가를 곱하고 시료량을 1000ml 기준으로 환산하고 마지막에 0.0026 과망간산 칼륨이 ml가 나타내는 산소량 0.2mg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에 0.2를 곱하는 것을 빠뜨리면 107.6이 나오는데 이는 오답 3번으로 유도하는 한 점이니 계산 마지막 단계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오존 처리는 오존이 가진 강한 산화력에서 출발하는 처리법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색을 내는 유기물질과 냄새 성분을 분해하며 COD도 낮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난분해성, 유기물도 산화시켜 처리할 수 있으니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2번은 반대로 알아야 합니다. 트라이알로메탄은 염소로 소독할 때 생기는 물질이고 오존 처리는 오히려 티세파이치엠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도 반대입니다. 오존을 쓰려면 산소로부터 오존을 만드는 발생장치를 돌려야 항으로 전기요금 같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처리법입니다. 4번 오존의 강한 산화력 덕분에 색과 냄새 유발 성분 제거에 오히려 매우 효과적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성 100도 과망간이지산 칼륨법으로 COD를 측정할 때의 적정 온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료를 끓는 물에서 산화시킨 뒤 남은 과망간이지산 칼륨을
옥살산나트륨으로 되접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너무 느리고 너무 높으면 과망간이즈산 칼륨이 스스로 분해되어 결과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은 옥살산 나트륨 용액을 넣은 뒤 60에서 80도를 유지하면서 예기 엷은 홍색을 낄 때까지 과망간이즈산 칼륨 용액으로 적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고도 처리 공법 중인만 따로 제거하는 공법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질소 제거 단계인 무산소조의 유무입니다. 무산소조가 있으면 탈질까지 함께 일어나 질소와인이 동시에 제거되고 무산소조 없이 현기조와 후기조만 있으면 인 제거에만 집중됩니다. AO 공법은 현기조와 후기조 두 단계로만 구성됩니다. 현기조에서 미생물이 인을 방출하고 이어지는 후기조에서 방출량보다 더 많은 인을 과잉 섭취하면서 인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반면 A2요 공법은 현기조, 무산소조, 후기조를 모두 갖추어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하고 2단계, 5단계 바덴포 공법도 무산소조를 포함한 하단계 구조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러니 인만 목표로 하는 가장 단순한 공법은 AO 공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부착성 장식 생물학적 처리 공법의 특징을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입니다. 살수화상법은 쇠석이나 플라스틱 같은 여제를 채운 탱크 위에서 폐수를 간헐적으로 뿌려내려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여제 표면에 미생물 막이 붙어서 자라는데 폐수가 여제 사이를 흘러내리며 공기와 충분히 접촉하므로 이 부착 미생물이 호기선으로 유기물을 섭취 분해합니다. 활성슬러지법이 이 생물을 물속에 띄워 키우는 부유성 장식이라면 살수화상법은 미생물을 여제에 부착 키우는 대표적인 부착성 장식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다만 여제 표면에 미생물 막이 너무 두껍게 쌓이면 물이 고이는 연못파 현상이 생기고 여기서 파리가 번식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생물학적인 제거, 공법과 전혀 성격이 다른 퇴비와 공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AO 공법 8JHOSTRIP, 공법 바덴포 공법은 모두 하수 중의 인을 없애는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법입니다. 현기 상태에서 미생물이 인을 방출하게 한 뒤 호기 상태에서 다시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하게 만들어 인이 많이 축적된 슬러지를 빼내는 방식으로 인을 제거합니다. 반면 INDORE 공법은 폐수의 인 제거와는 무관하게 쓰레기나 분뇨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 퇴비화 공법입니다. 처리 대상과 목적 자체가 다름으로 인 제거 공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인 제거 공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INDORE 공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탈산소 개수를 이용해 일정 시간 뒤 남아있는 BO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소비 공식과 잔존 공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비된 양은 BODT는 LA로 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양은 잔존 공식 LT는 LA 곱하기 10로 구합니다. 먼저 주어진 BOD, 5로 최종 BOD의 란타넘을 구한 뒤 그 값을 잔존 공식에 넣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제의 필요 면적을 BOD 부하량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총 BOD량을 단위 면적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부하율로 나누면 필요한 면적이 나옵니다. 질 킬로그램으로 맞춰주는 것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체류 시간은 침전지의 부피를 유입유량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폭과 길이, 높이를 곱해서 구하고 유량은 초 단위로 주어졌으니 나온 시간도 초 단위로 나옵니다. 이 값을 분으로 다시 시간과 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 자체는 부피를 유량으로 나누는 단순한 나눗셈이니 단위 환산에서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포장재를 만들거나 시입하는 업체에 부담금을 물려서 그 제품이 나중에 폐기물이 될 때의 처리 비용을 미리 원가에 반영시키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이 붙으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니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바꾸거나 자원을 아껴 쓰려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량 억제, 자원의 낭비 방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이라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소비의 증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입니다. 부담금은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오히려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부식성 폐기물은 액체성 폐기물의 선성도, 염기성도가 아주 강한 경우에만 지정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산과 폐알칼리는 각각 pH 기준값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풀리는 암기용 문제입니다. 폐산은 수소이온 농도지수, 즉 pH가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산성이 매우 강해야 부식성 지정 폐기물로 봅니다. 폐알칼리는 pH가 12.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합니다. 염기성 쪽은 폐산보다 기준선이 높게 잡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폐산은 pH 2.0 이하, 폐알칼리는 pH 12.5 이상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업종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어떤 중금속이 주로 섞여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업종과 성분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크로뮴은 도금, 특히 크로뮴 도금 공정과 피혁을 무두질하는 공정, 그리고 색소나 방부제, 각종 약품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널리 쓰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업종의 폐기물이나 폐수에는 크로뮴 화합물이 남기 쉬우므로 문제에서 열거한 업종을 보면 바로 크로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도 발생원을 짝지어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미소는 유리, 도자기 제조나 농약, 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 과정에서 카드뮴은 아연광석을 채광하거나 재련할 때 부산물로 생기고 수은은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즉 도금, 피혁, 반부제, 약품 제조업이라는 키워드는 프로뮴을 가리키는 신호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전체의 무게를 먼저 구한 다음 그중 가연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밀도는 부피 1세제곱미터당 무게를 뜻하니 밀도의 전체 부피를 곱하면 폐기물 전체 무게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연 성분이 무게비로 35%를 차지한다고 했으니 전체 무게의 0.35를 곱하면 가연성 물질만의 무게가 됩니다. 단위를 확인해보면 kg/큐빅미터에 m3를 곱해 kg이 남고 여기에 단위가 없는 비율을 곱해도 kg 그대로 남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감량화의 발생원 대책과 재활용 대책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발생원 대책이란 폐기물이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장량을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포장을 과대하게 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 배출되는 순간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조치이지요. 반면 회수에너지 이용은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것입니다. 즉 폐기물이 이미 생긴 다음에 그것을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 대책에 해당하므로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대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 발생 이전 단계의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회수에너지 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 수집, 청관 체계에서 중간 시설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발생원에서 나온 폐기물은 보통 소형 수집 차량이 모읍니다. 그런데 처리장까지 거리가 멀면 소형차가 직접 오가는 것은 시간과 연료 모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적환장을 설치해 소형 수집 차량에 실린 폐기물을 대형 운반 차량으로 옮겨 싣습니다. 대형차 한 대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싣어 나르니 운반 횟수와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적환장은 장거리 수송 시 운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적 중개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 수거, 작업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유를 묻고 있습니다. 수거에 투입한 인부수와 수거 시간, 수거일을 모두 곱하면 전체 작업에 들어간 총 노동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실제로 수거한 쓰레기의 양, 즉 톤수로 나누면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인부 한 명이 실질적으로 소요한 시간이 계산되죠. 이 값이 바로 MHT입니다. MHT 값이 작을수록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 같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했다는 뜻이므로 수거 효율이 좋은 것이고 값이 클수록 인력과 시간을 많이 들이고도 처리량이 적은 것이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수분만 증발하고 고형분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즉 건조 전 고형분 무게와 건조 후 고형분 무게가 같다고 놓고 풀면 됩니다. 쓰레기 1000kg, 팜수율이 10%이므로 고형분은 나머지 80%인 800kg입니다. 건조 후 함수율이 5%가 되면 고형분 비율은 95%가 되므로 건조 후 전체 무게 W2의 95%가 800kg과 같아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량의 쓰레기를 간편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소각하고 배출할 수 있는 소각로 형식을 묻고 있습니다. 스토커식 소각로는 화격자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태우는 구조입니다. 화격자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쓰레기를 밀어 이동시키므로 투입과 연소, 재해 배출이 끊김없이 이어지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해서 대량의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른 보기와 비교해보면 유동상식은 오래 같은 유동 매체를 띄워 태우는 방식이라 균일한 연소에는 강하지만 대량, 연속 처리가 핵심 강점은 아니고 회전로식을 로 자체가 천천히 회전하며 태우는 방식이라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분무연소식은 액체나 슬러지성 폐기물을 노즐로 분무해 태우는 방식이라 고형 쓰레기 대량 처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량의 쓰레기를 간편하고
연속적으로 소각 배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은 스토커식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의 차이는 수분 때문에 생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위발열량은 연소 시즌기는 수증기가 내체물로 응축되면서 내놓는 잔멸까지 모두 포함한 값이고, 저위발열량은 실제 배출가스처럼 수증기가 그대로 날아가 버려 그 잔멸을 못 쓰는 값입니다. 그러니 저위발열량은 항상 고위발열량보다 수분이 가진 열량만큼 작습니다. 원래 식은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 6인데 문제에서 수소 함량은 무시하라고 했으니 9H안이 사라져서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은 6W만 남습니다. 식을 LHV, HV로 정리하면 LHV는 H688 되지요. 답은 2번입니다. 저위발열량은 고위발열량에서 수분이 가져가는 잔멸을 빼서 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위발열량은 연소가스 속 수증기가 액체로 응축되며 내놓는 잔멸까지 포함한 값이고, 저위발열량은 그 수증기가 그대로 날아가 버려 잔멸을 못 쓰는 실제 값입니다. 그래서 저위발열량은 수분의 영향을 배제하여 개선하며 소각로 설계의 기준이 됩니다. 수분은 두 갈래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중유에 원래 들어있는 수분이고, 다른 하나는 연료 속 수소가 타면서 새로 만들어내는 수분입니다. 수소의 kg이 타면 물 9kg이 생기므로 수소 함량의 9를 곱해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무기적 고형화와 유기적 고형화의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무기적 고형화는 시멘트나 석회, 규산염 같은 무기재료를 써서 폐기물을 굳히는 방법입니다. 재료가 시멘트, 석회처럼 흔하고 값싸며 무독성이라 구하기 쉽고 상온산업에서도 처리가 가능해 특별한 고온고압 설비나 촉매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물에 자유롭지 않고 수밀성도 양호해서 침출 안정성이 좋습니다. 반면 유기적 고형화는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같은 유기 고분자로 고형화하는 방법으로 반응을 위해 촉매 등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문제의 보기 1번은 이러한 유기적 고형화의 특성이므로 무기적 고형화의 특성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피 변화율은 고형화 전, 부피에 대한 고형화 후 부피의 비율입니다.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구해지니 전과 후 각각의 질량과 밀도만 정확히 넣으면 됩니다. 고형화 전 폐기물은 10kg이고 밀도가 1g/cm3이므로 부피는 10,000 cm3입니다. 고형화 후에는 고형화제 2kg이 더해져 전체 질량이 12kg이 되고 밀도도 1.2g/cm3로 함께 높아졌습니다. 재료를 넣어 질량은 늘었지만 밀도도 같은 비율로 늘었기 때문에 부피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안정화, 고형화 처리를 거치면 폐기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안정화, 고형화는 오염물질에 화학적으로 붙잡거나 매트리스 속에 가두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처리법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물에 녹아 나오는 용해성은 제한되고 덩어리 형태가 되면서 오염물질이 접촉하는 표면적도 줄어들며 다루기 쉽고 강도도 좋아져 물리적 취급 특성은 향상됩니다. 핵심은 독성입니다. 안정화, 고형화는 이론물질을 분해해서 없애는 처리가 아니라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는 처리이므로 독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침출이 억제되면서 오히려 독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독성 증가는 안정화, 고형화의 전환 특성과 거리가 멉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매립지에서 침출수와 지하수를 각각 어떻게 차단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매립지에는 폐기물 자체의 수분과 빗물이 스며들어 침출수가 생깁니다. 이 침출수가 매립지 밖으로 새어나가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므로 바닥과 옆면을 차수막 같은 재료로 막아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립지 주변의 지하수가 매립지 안으로 들어오면 침출수량이 늘어나고 오염 확산도 커지므로 이 방향의 유입도 함께 막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모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 바로 차수시설입니다. 복도시설은 냄새와 화재를 막기 위해 덮는 것이고, 다짐시설은 폐기물을 눌러 압축하는 것이며, 회수시설은 가스나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니 침출수 차단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매립지 입지는 사람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침출수나 매립가스, 악취, 분진 같은 2차 오염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주민이 밀집한 곳 근처는 애초에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건을 볼 때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민가가 없는 곳이 적격 기준입니다. 주민 밀집 지역인 곳을 오히려 좋다고 본 일반은 이 원칙과 정반대이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매립지 조성과 관리 측면에서 실제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복도제를 주변 토양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공사비가 줄고 지형 지질이 충분한 매립 복량과 경제성을 보장해야 하며 강우 배제와 침출수 제어가 쉬운 승은 조건도 안정적 운영에 꼭 필요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매립지 덮개 흙은 빗물이 폐기물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 침출수 발생을 줄이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물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흙, 즉 투수개수가 작은 흙이 적합합니다. 여기서 투수개수란 일정 조건에서 흙 속을 물이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값이 크면 물이 쉽게 흙을 통과해 폐기물층까지 스며들어 침출수가 늘어나고 값이 작으면 물을 막아주면 효과가 커져 덮개흙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점토처럼 입자가 곱고 투수개수가 작은 흙이 덮개흙으로 많이 쓰입니다. 문제에서는 투수개수가 큰 것이 좋다고 했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들, 즉 덮개 시설이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덮개흙이 잘 타지 않아야 한다는 점, 악취, 비산, 폐충 및 파재 방지를 위해 설치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최저감 소율은 압축으로 부피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처음 부피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핵심은 감소한 부피, 즉 초기 부피에서 압축 후 부피를 뺀 값을 초기 부피로 나누어 100을 곱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초기 부피는 1000큐빅미터, 압축 후 부피는 500큐빅미터이므로 줄어든 부피는 500큐빅미터입니다. 즉 처음 부피의 절반이 줄었으니 최저감 소율은 50%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매립가스에서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분해되면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하는데 이 둘은 사실상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악취를 유발시키는 물질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및 아미르 등입니다. 그러니 보기 중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를 내는 성분은 암모니아뿐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매립가스의 주성분이지만 무취에 가깝고 일산화탄소는 유독가스이긴 해도 악취 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아미르 이렇게 대표 악취 물질들을 한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현기성 소화로 연료 가스를 많이 얻으려면 어떤 성분이 많아야 유리한지 묻는 문제입니다. 현기성 소화에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가스는 메탄입니다. 메탄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요. 결국 미생물의 유기물 속 탄소를 분해해 메탄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원료의 탄소 성분이 많을수록 메탄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질소나이는 미생물 영양분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연료 가스가 되지는 않고 산소는 오히려 현기성 조건을 깨뜨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 측정 시 지켜야 할 측정 조건, 그 중에서도 측정자와 소음계 사이의 거리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소음계로 측정을 할 때 측정자의 몸이 소음계 마이크로폰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몸에 부딪혀 반사된 소리까지 품게 잡혀서 실제보다 값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소음계를 들고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계를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서 측정자 자신이 음의 반사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출화형 기준 중 소음 측정 방법의 측정 조건에서는 이 거리를 0.5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음계를 손에 들고 잴 때는 팔을 뻗어 몸에서 0.5m 이상 떼어놓고 측정해야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 용어 중에서 배경소음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특정 소음을 측정하고 평가하려면 그 특정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 원래 깔려있는 소음 수준을 알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상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장소에 존재하는 소음을 대상 소음에 대한 배경소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공장 소음을 측정한다고 하면 공장을 잠시 멈췄을 때 주변에서 들리는 도로 소음이나 생활소음 등이 배경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소음은 대상소음의 실제 영향을 평가할 때 반드시 빼주거나 보정해야 하는 기준과 역할을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지하중 변화가 크고 부하 범위가 넓은 조건에서 어떤 방진제를 쓸지 묻는 문제입니다. 공기 스프링은 내부 공기압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라서 하중이 크게 바뀌어도 공기압을 조절하면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높이 조정 밸브 기능 덕분에 기계 높이를 항상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중이 변해도 공기압을 함께 조정하면 스프링 정수와 고유 진동수를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스프링의 높이, 매하력, 스프링 정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동 제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지하중 변화가 크고 부하 능력이 광범위해야 하는 조건에는 공기 스프링이 가장 적합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소음이 두 개 동시에 발생할 때의 합성 소음 레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음 레벨을 로그 첩부라서 그냥 더하면 안 되고 각각을 에너지로 되돌린 뒤 합해서 다시 로그를 취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약 90dB이 됩니다. 90dB에 80dB를 더해도 겨우 0.4dB만 올라가지요. 두 소음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큰 족이 사실상 전부를 결정한다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소음, 진동공정 시험 기준의 용어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변동소음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바꾸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은 소음도를 말합니다. 즉 들쭉날쭉한 소음에너지를 시간으로 평균 내어 하나의 값으로 환산한 것이 등가소음도입니다. 평가소음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상소음도의 충격음이나 시간대 등에 따른 보정치를 더해 얻은 소음도이고,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말하므로 둘 다 문제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정상소음은 시간적으로 변동이 거의 없는 소음 자체를 가리키므로 이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